관홍산재, 병문안 등의 외출은 일정 시기부터 결리할 것.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나 상쾌한 가을날 장례식이 있는 날은 거의 없다. 나의 기억으로는 장례식이란 여름 중에서도 아주 무더운 날이나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이 추운 겨울날에 많다. 그것은 헤어짐이 그렇듯 비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지만 고령자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여 그로 인해 병이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자의 결혼식에는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마음에 활기를 주지만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일이 일종의 의무로 생각되어지는 곳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결혼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가능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서로 통하는 법이다. 저녁에는 일찌감치 불을 켤 것. 아주 작은 일이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사소한 것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전기료가 아깝다고 해서 혹은 전깃불을 켠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라며 전등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둠 속에 있으면 의복이 누더지 같아도 상관없다. 머리를 빗지 않아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정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서로 상대의 얼굴을 보고 표정에서 마음을 읽고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꽂아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밝은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밤이 와도 그러한 정신적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도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로서도 일찌감치 불을 밝히는 것이 좋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것.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도덕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아침에 머리가 맑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사실상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진다. 그에 비해 낮 동안은 잡음이 많아서 일이 진척되지 않아 나는 주로 밤에 집필하는 작가 생활을 진정으로 부럽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성실한 소시민적 규율은 나이를 먹어서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생활의 템포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적어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다. 아직 모두가 한창 단란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있을 때 자리를 떠야 되며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방송도 졸려서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혼자 일찍 잠이 깬다. 우리 집 앞에도 남편이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가면 가출한 여자아이처럼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아마도 3시 반이나 4시에 깨어나 모두가 일어나는 6시나 7시까지 집안에 있기가 따분해서일 것이다. 아침 산책이 그 할머니에게 건강상 대단히 좋은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집안 사람들 편에서 생각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이부자리가 마치 허물처럼 텅 비어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별로 느낌이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다면 노인이 허전함을 느낄 겨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에 재미있는 영화를 방영한다. 내기를 하더라도 밤이 깊어져야 한창 재미 속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다. 방을 따로 쓸 수 있는 형편의 노인은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나이 들어 아들, 딸의 집에서 방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면 노인은 가능한 한 서양 쪽의 방을 차지하는 것이 좋다. 아침이란 대부분의 노인에게 그다지 기분이 쓸쓸하지도 괴롭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가 막 시작하려는 기색이란 노년의 기분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녁에는 심란해진다. 정신적으로 울적한 상태에 있는 노인은 특히 저녁 무렵에 그 증상이 심해진다. 서양 쪽은 여름에 더워서 별로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위를 원망하는 편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방에 일찌감치
드러 누워지는 남빛 석양 속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다.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을 한탄하지 않을 것. 아침 일찍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을 한탄하는 노인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졸려서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는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아침 일찍부터 잠이 깨서 더 이상 자지 않고도 괜찮은 노년은 얼마나 자유스럽고 멋진 일인가. 그때야말로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독서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만일 눈이 나쁘다면 최근에는 테이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각자 읽고 싶은 책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기다리면 주문한 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행운을 충분히 활용하며 감사해야 한다. 자신의 동네에 애정을 가질 것.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집은 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적막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지을까? 땅값이 싸다는 이유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그처럼 격리된 시설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둔생활이란 결코 어떤 특정 성격의 고령자에게는 좋지 않다. 그것은 기분을 침울하게 하고 우울병적 증세를 더욱 조장시킨다. 이런 노인에게는 될 수 있으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노인에게 강한 자극은 금물이라는 것이 정설이 된 것 같지만 자극 자체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사람 사는 곳에 있다 보면 노인에게도 일할 기회가 생기며 무엇보다도 무엇인가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짙게 배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뉴욕 근처의 유원지에 갔던 때의 일이다. 회전열차가 있었다. 소녀들이 매회 회전열차를 타고 노도처럼 밀려 내려온다. 회전열차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무섭다. 그 내려오는 여자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의자가 있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들도 몇 명 앉아 있었다. 그들은 회전열차를 탄 소녀들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무서워서 으악하며 소리치는 것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자는 미녀의 주인공처럼 이미 성을 잃어버린 노인이 비밀 클럽에 가서 젊은 아가씨의 잠자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거기서 넓은 의미로 노인들의 성생활의 일부를 훔쳐본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것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의 성은 생동감이 없으나 그 대신 시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내가 성인의 성에 대해서 말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폴란드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도 노인들은 비둘기와 함께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장에 모여 있다. 소음에 둘러싸여 그 마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그곳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은둔 생활처럼 보이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골 출신자들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향에 대한 동경이지 은둔은 아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 더위와 추위, 비바람, 농작물의 고된 일, 생활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시골 생활에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무엇과도 맞서지 않고 그저 조용한 자연 속에 놓여지는 것은 버려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머지않아 노인들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공기보다는 아마 인간다움이며 붐비고 혼잡스러운 도시의 분위기일 것이다. 3. 죽음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재미있는 인생을 보냈으므로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늘 심리적 결제를 해둔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일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을 열면 반드시 무엇인가 감동할 일이 생긴다. 정성으로 그것을 잘 찾아내어 음미하고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체험한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 덧셈을 하는 사람, 뺄셈을 하는 사람 등 저마다의 습성이 있다. 언젠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온 일이 있었다. 나의 가슴 30cm쯤 앞에 바짝 칼끝을 들이댔을 때 나는 비교적 침착했다. 그것은 내가 인간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고의 패턴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칼을 본 순간 이젠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든 위법행위지만 죽는다면 모든 게 끝장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나는 아직 살아있으며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키나와 전쟁을 취재했을 때 여학생들이 자결을 위한 준비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당시 여학생들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살을 할 경우 네 번째 늑골 사이를 칼로 찌르면 즉사하므로 여학생들은 마르고 야윈 가슴 위에서부터 늘 늑골의 수를 세며 만일의 경우 행동을 개시할 때 엉뚱한 곳을 잘못 찌르지 않기 위해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한다. 강도에게 가슴이 찔렸을 경우 나는 흉기가 뼈를 찌를 확률과 살을 찌를 확률을 각각 50%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설사 뼈를 찌르지 않더라도 칼이 네 번째 늑골을 찔러 즉사할 확률은 매우 희박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의외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놀랐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나의 친한 친구는 나의 판단이 틀렸다고 충고해 주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비겁한 사고방식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던 상대에게 오히려 더욱 격렬한 노여움을 느꼈어야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것은 명백하게 옳은 말이다. 단지 나는 그때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 만일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강도를 만나는 일은 용서하기 어려운 큰 이변이다. 내가 충족한 상태를 일상의 상태로 보는 습성이 붙어 있었다면 돌발적으로 발생한 재난만큼을 나의 충족한 상태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에 대단히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의 출발점은 늘 제로에서 시작한다. 제로에서 본다면 아주 적은 구원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나는 덧셈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내 친구가 깨우쳐준 것은 뺄셈의 불행이라 나는 생각한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나와 같은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생에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다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늙음과 죽음을 일상생활에서 가끔 생각할 것. 죽음에 대해서는 늙어서부터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죽음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시체, 관, 화장터, 유골 또는 도깨비와 같은 것들이다. 엄마의 죽은 얼굴을 본 7세의 소년이 그 이후 엄마가 도깨비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밤에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다. 어린아이에게 죽음이란 것을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주입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톨릭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늘 생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임종을 위한 기도를 매일 했다. 제 수요일에 축일에는 우리들은 사제의 손에 의해 이마에 재를 칠하고 재로 돌아갈 인간의 생애를 생각하도록 배웠다. 늙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면 그것에서 도망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이란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낙심했다든가 자신과 엇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신문에 노인 자동차에 치여 사망이라고 씌워져 있는데 화가 났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반대로 그런 반응에 놀란다.
그러한 일이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10대에서 보면 50대는 이미 엄연한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왜 허둥대야 하나. 갑자기 늙음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자신의 체력,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다운 행위이다. 나는 그 밖에 다른 고급스러운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정도의 예상이라면 가능하다.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것, 적중할지 어떨지는 별개로 쳐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능력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미리미리 늙는 것과 죽음에 대해 친숙해지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장수를 견뎌낼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50세 때 70세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는 모르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80세가 넘으면 90세가 넘어서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론 상관없다. 고통이나 통증이 심할 때 이외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을 생각이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70여 세였으니까 나는 70세를 넘으면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 책도 1995년에 나온 57세분까지는 70을 넘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여성의 경우 80을 넘었기 때문에 70부터 병을 방치한다는 것도 염치 없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수명에 이르러 병을 발견하였을 때 그 병과 몇 년 동안 싸워가며 살아가는 것보다 병을 모른 채 주어진 생명을 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지 않도록 혈압 정도는 재면서 내 스스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이요법 정도는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인생 50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50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때껏 없었던 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인간의 몸은 50세까지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여기저기 별 이상 없이 견딘다. 견딘다기보다 여기저기 손보는데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0세를 경계로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보면 50세란 육체적으로 역시 적당한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50년 이상 육체를 쓰는 경우는 몸이 녹슬어 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런 노력이 귀찮게 느껴진다. 그러나 육체의 노화와는 별도로 정신 분야 면에서는 50, 60대가 30, 40대보다 명백하게 복잡하다. 50대에 즐거우면 60대는 더 그럴 것이고 치매 없이 70대에 들어서면 더욱더 즐거워진다. 이처럼 복된 사람들은 8, 90대에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당연히 도전하고픈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인생을 마칠 것인가는 자신의 기호에 따른다. 또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의 강인함에도 좌우된다. 그러나 의학도 오래 살게만 하면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후는 자연에 맡기는 것도 좋다. 어떤 고명한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노인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의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절개, 그것을 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지요. 말이란 최후의 순간까지 남겨주어야지요. 또 하나는 점적 주사, 관을 주입해서 음식물이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인간은 호메오타시스라고 하는 자연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해서 살아가도록 작용하는 일종의 기능이 있죠. 점적은 그것을 교란시키고 때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수포가 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호흡까지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먹으면 그 호메오타시스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죠. 그러므로 식욕이 없어져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돼요.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점적만은 사양하세요. 정말 우연한 일이었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세 분 모두를 집에서 떠나보냈다. 이 말은 호수를 꽂는 일 없이 기관절개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주치의가 좋은 분이었던 까닭도 있다. 어머니가 83세, 시어머니가 89세, 시아버지가 92세셨다. 옛날에는 줄곧 농가의 툇마루에서 기거하셨던 할머니도 종종 계셨다. 비교적 젊었을 때는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시거나 가끔 구부러진 허리로 서서 콩등을 삶곤 하셨던 할머니이다. 그런 할머니가 툇마루로부터 어째 모습이 안 보인다 싶으면 어느 날 이미 돌아가셨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호메오타시스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말로 그런 최후가 바람직하다. 노인의 세 가지 적, 유동식, 점적, 휠체어를 거부하는 것에는 본인의 기력도 필요하다. 얼마 전 90세가 넘으신 시아버지를 양로원에 맡기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시아버지는 9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가끔 음식물이 기관에 들어가 숨이 막히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폐렴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의사가 말했다. 내주부터 식사를 중단하고 점적으로 합시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직 식사가 낙이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아끼는 터라 제발 식사를 중단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사정을 하러 갔다. 1990년대 후반의 의료라는 것은 아직 이 정도밖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90 넘은 사람이 식이성 폐렴이 되어 사망한들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일까? 그것보다는 최후까지 가능한 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먹게 해주는 그런 애정어린 마음을 왜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전의 문제이지만 나이가 들면 유동식으로 하든지 부드러운 것을 먹게 하면 좋다라는 것들도 잘못된 것이다. 음식의 맛은 단단함과 연함에 있다. 나도 이가 좋으면 언제까지나 될 수 있는 대로 된 밥을 먹고 싶다. 무엇이든 잘게 썬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휠체어도 간호가 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애물단지이다. 휠체어에 앉히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간호하는 사람은 편하다. 그러나 앉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른바 페리파테오, 걷는다, 생활한다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은 가능한 한 혼자 힘으로 서서 걸어가 용변을 봐야 한다. 그러는 데는 시간도 걸리게 되며 간병인은 답답해서 휠체어를 갖고 오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라도 반드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 당사자도 편하게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노인을 걷게 하는 것은 간병인에게 친절한 마음씨가 없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태워 밀어주면 좋으련만 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를 악물고라도 걸으려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유언장 등은 편안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둔다.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남은 가족들이 다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유산 싸움은 남겨진 유산이 적어도 생기고 많아도 생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죽은 이가 남긴 기모노 한 벌이라도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다투게 되고 막대한 재산을 남긴 유복한 가족은 그만큼 더 치열하게 서로 언쟁하는 얄궂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한 분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유언장이지만 그것도 정확한 법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비교적 일찍 유언장을 쓰는 일은 마땅한 생각이다. 그럼에도 유언장을 쓰라고 하다니 나를 죽일 생각이냐는 등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 가족도 어쩔 도리가 없어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유언장을 쓴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다. 오래 살며 몇 통씩 다시 고쳐 써도 되는 것이다. 편안하게 언제든 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이 정말로 낫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번 있을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는 것은 한 번뿐인 것이다.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쳐야 하고 또 사실 나을 수 있다. 몸이 나빠지면 무엇보다 우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저 몸이 아프다고만 호소하는 노인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 노년의 병은 여간에서는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더라도 치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다. 질병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요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한 중년의 습진 환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약을 주는 피부과 의사를 만나는 데에 3년 정도가 걸렸고, 그럼에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이다. 일생을 천식으로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약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중년에도 이리저리 의사를 바꾸어 보고 싶어질 정도로 낫지 않는 병은 흔하다. 그렇다고 해서 병을 중도에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이런 것은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행위는 의사에 대해 신뢰가 된다. 게다가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이라면 왜 속는 셈 치고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속는 셈 치고 속아서 병이 낫는 경우도 꽤 있다. 불가능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간의 의무인 것이다. 고쳐지지 않아도 고치려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과정을 살아온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야심과 꿈을 갖고 있었지만 별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인생 그 자체였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므로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젊어서부터 예방주사나 건강법 등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집안 사람들에게 줄곧 몸이 아픈 것만을 호소하는 것은 노인이든 젊은이이든 삶의 방식으로 보더라도 불손한 것이다. 어떠한 냉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죽기 전에 보복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개인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늘 터무니없는 취급을 받는다. 세상에는 복수담도 대단히 많지만 결코 복수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 그것은 쟁반 위에 그려놓은 산수처럼 오밀조밀 그럴듯이 그려져 있으나 현실을 모방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결코 현실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실이란 더욱 자유분방하고 웅대하며 꼼꼼하게 쓴 금전 출납부처럼 손익계산이 한눈에 딱 들어오듯 오차없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억의 인간이 지금까지 그런 얄궂은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왜 자신만이 유독 그것을 거역하고 이치를 꿰어 맞추려 하는 것일까? 거기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이다. 용서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나의 절박한 문구를 인용하고 싶다. 용서란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다. 중략. 적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몽상과의 경건한 충고와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우리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인 것이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를 하나의 도덕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현실적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의 손에 의해 쓰러진 혹은 적의 손에 의해 쓰러진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말이다. 자살이란 더할 나위 없는 비례이다. 노인 중에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실로 많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뇌 연화증의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동맥경화증이 가끔 우울병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다. 옆에서 봐도 물론 불행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쯤 참아낼 수 없다면 그 밖의 노인들은 훨씬 더 견뎌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던 그 사람도 죽고 싶어 했다. 내가 아는 한 노인은 건강하게 나이든 아내와 딸 내외 그리고 손자와 살고 있다가 자살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별로 어렵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직장에서 관리직 중에 일을 해왔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우를 당하느니 먼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경우 설사 부인이 먼저 떠나갔다 해도 동거 중인 딸 내외와 함께 할아버지로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살아갔을 것이었다. 며느리가 아닌 자신과 딸과 살고 있으므로 마음적으로는 편했을 것이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집착이 아주 강한 나머지 그것을 잃는 데 대한 공포도 커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지는 것은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패턴으로 해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다르게 죽음이란 하나의 문담무용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간에 생명을 끊는 것은 그 상대와 두 번 다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 아들을 잃고 혼자서 살아온 할머니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자살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한 인간을 그러한 상황에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가 죄스럽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지만 국가가 그 죄책감을 갖는 모습을 우리들은 떠올릴 수 없으므로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노인의 자살은 어디 좀 당해보라고 빗대는 듯한 자살 요소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그 빗대는 대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타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으나마 여태껏 보살펴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싸움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그것은 나중에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무시무시한 거절이다. 앞으로 영원히 더 이상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괘씸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괘씸한 소행은 없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앞서 말한 행복한 노인의 죽음에 결코 원한은 없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자살은 가장 폐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목매어 자살한 방은 기분 나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사람이 뛰어든 우물이나 목을 맨 나무 등은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전철에 뛰어드는 것도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명백히 타인과 사회에 대단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도대체 죽을 때까지도 그토록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나 머지않아 자연히 죽게 되는 것을 말이다.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누가 이런 늙음의 모습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눈은 둘, 코는 하나로 만들어져 있듯이 이유도 없이 늙는다는 것도 어떠한 하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레 주어진 늙음의 모습에 하등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나는 가끔씩 실제로 그 나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젊게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젊음을 유지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무리하게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쓴다면 타인은 단지 그 노력에 대해 젊으시군요 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씁쓸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꾸미면 오히려 노화가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어느 고등학생이 말했다. 30 넘은 여자들은 모두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보기 싫은 점에서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학생도 얼마 안 가 3, 40이 된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 고릴라는 추악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고릴라가 인간의 모습 같다면 더 이상 고릴라가 아니다. 고릴라는 인간보다 더 추악하기에 고릴라인 것이다. 노인이란
늙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 것이다. 혈육 이외에 끝까지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 가운데 자식 부부와 언쟁을 하거나 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양로원에 갈 생각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노인이란 실천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노인이 떠올리는 것은 가끔씩 와주는 친척의 자녀들이다. 어쩌다 한 번씩 와서는 조그만 선물 등을 주며 상냥하게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달려올게요. 할머니께 무슨 일이 닥치면 제가 반드시 보살펴 드리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을 했던 아이들이다. 우리 며느리와 비교하면 그 애들은 월등하게 친절했다. 그 애들 집에 들어가 신세를 져야겠다고 노인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실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어쩌다 한번 만난 노인에게 사람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있다. 입으로는 어떤 약속도 어떤 자상한 말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일 줄곧 노인을 보살펴온 것은 며느리이다.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그러한 부침성 있는 소리를 일일이 할 수는 없다. 노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의 좋은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점이란 하나도 없고 나쁜 점만 가슴에 사무친다. 물론 일반 서민 생활에서 나무랄 데 없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으며 보살펴주는 연고자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노인 등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래도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되는 태도이다. 하기야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노인혁명을 일으키는 일은 대찬성이다. 그러나 그 경우라면 전적으로 자기 혼자서 자신의 체력과 재력의 한도 내에서 조용하게 착실히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 정말 나갈 마음도 없으면서 들으라는 듯이 이런 집구석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노인도 있다. 비위 긁는 말만을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냉대받고 있는지를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 하소연하고 싶어하고 가출한다든지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또 투서를 하거나 동네를 배회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자신의 본심과는 관계가 없다. 인간으로서 비겁한 행동인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신상 상담에서 자신은 아직 몸도 건재하므로 밖에서 일하고 싶다는 흠잡을 데 없는 글씨와 문장으로 쓰여진 할머니의 투서를 받았다. 특별히 자식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등의 말이 없었으나 무엇인가 사정이 있는 듯한 문장이었다. 그 사연이 신문에 게재되어 나갔을 때 고용하겠다는 사람이 쇄도했다. 불쌍한 할머니를 그들 집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는 동정 반, 일손이 부족했던 때의 실리주의적인 생각 반인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 그 투서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집에서는 투서란 아닌 밤중의 홍두깨 격으로 대단히 놀랄 일이었다. 할머니에게 나가라는 듯한 말은 한 적도 없거니와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활동하고 싶다면 집에서 무엇인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다시 말해 그런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 할머니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생의 보람을 위해 밖에서 활동하고 싶었다면, 어쨌든 그 정도로 아들 부부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수단은 쓰지 않았어야 좋았다. 서로 의논하여 돈이 조금 필요하다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돈과 상관없다면 그런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아들과 의논해서 가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점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기 위해 소란을 피운 영국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노인이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젊은 세대는 그것을 창피한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집에서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거리를 찾아줄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노인도 생애를 마칠 집은 자식의 집이고 그 이외에 타인은 보살펴줄 이유가 없다는 정도의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소년과 노인은 꿈을 갖고 있다. 소년의 꿈은 그런대로 애교가 되지만 노인의 꿈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뿐이다.